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너무 상대를 얕잡아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잘 싸우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거로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양적인 측면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어떤 두 군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질적인 측면, 어느 정도 사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제일 잘 싸우는 거는 이제 군대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으로 뭔가 러시아군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하여튼 이 충격을 받은 거는 러시아가 생각보다 허접한 군대였다는 거. 그 다음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열세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싸우고 있다.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이제 러시아의 입장인데, 1차 회담은 완전히 결렬됐죠. 1차 회담은 결렬됐는데, 그러면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무장을 해제라, 군대를 갖지 말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고, 너가 막 인명피해, 그 다음에 건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카드를 우리가 내밀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화가 났던 거는, 두 번째 회담을 하긴 하는데, 젤렌스키가 아마 이번에 입장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1차 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하르코프 제2의 도시,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집중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2차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아마 러시아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확인 안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세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군대쯤 되면은 군사 시설이나 정밀 타격이 100%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르코프에도 사실은 옛날부터 2차 대전 때부터 거기가 공장지대였습니다. 거기서 트랙터 공장도 있고 전차를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무기산업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도 4번에 걸친 독일하고 소련의 공방전이 펼쳐졌던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소련 지배하에서도 하르코프가 소련 내에서는 4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있기 때문에 키예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 공격을 보면은 군사시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 지금 폭격을 퍼붓거든요. 미사일 공격하고. 이거로 와서 아주 이제 야비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대 군인 간의 대결에서는 이게 승패가 나질 않으니까, 또는 러시아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민간에 대한 폭격을 이제 계속 강화하면서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로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민간인의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복하든가 아니면 조건부 어떤 그 협상을 제시하든가라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사태를 봐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쉽게 막 항복할 그런 기미가 없죠. 그래서 이 전투는 굉장히 극렬한 상태로 아마 레닌그라드 같은 그런 포위전이 계속되든지, 아니면 급기야는 러시아군이 마음 놓고 아마 키예프 시내로 진입하겠다라면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그런 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러시아 군사 행동의 한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국제사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 뭐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짧고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비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2, 3일 지나서 항복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EU나.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가 점령할 건데, 괜히 어설프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스텝이 꼬이면 곤란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러시아 규탄만 하고 무기 제공 정도만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EU하고 미국 입장이었는데, 예상외로 한 일주일 이상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기 때문에 아차 싶어서 지금 이제 전적으로 지원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 재미난 현상은,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 잠식되면은 옆에 있는 폴란드, 그 다음에 발틱 3국, 핀란드, 스웨덴까지 위험하다라는 아마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건데요. 전 유럽의 안보를 갖다가 훼손시킬 그런 중대한 어떤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거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전 차기를 무려 1000기 이상 아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이던 독일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2차 대전이 전범국가였습니다. 그 독일은. 그가 과연 그게 전범에 맞느냐 하는 건 이제 논의를 하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법적으로 함부로 분쟁 지역에 있는 국가의 무기를 갖다 수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모 5,000개를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그럼 다음에는 벽에
잘 때 머리에 베고서는 베개를 못 챙겨줄라냐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독일의 국내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이 오니까 이제 사민당 당수 숄츠가 총리가 이러거나 안 되겠다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러시아 전선으로 돌아섰죠. 그다음에 뭐 가스관 노르드 2던가요. 그것도 아마 지금 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4번 다 승사시켜 놓고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나머지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다른 EU 국가가 굉장히 이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건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다 보셔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중립국 스위스입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EU는 아니고 이제 유엔의 회원국가인데, 이 스위스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스위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단순히 러시아가 영토적 침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어갔다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인류 또는 서구 사회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가치, 어떤 민주주의, 인권,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과 해서 이건 하나의 문명의 충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나라와의 어떤 그 충돌이라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석권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표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시진핑이 반드시 대만을 치겠죠. 조만간 아마 대만을 언제 치는가 하는 거는 그 전문가들마다 예측이 다릅니다만 아마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일로 덩달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뭐 수만 킬로 떨어진 저 유럽의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 일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안보 정세에도 아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제로서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석권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는, 아무리 무기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 환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사를 좋아해서 옛날 전직지를 쭉 둘러봤었는데, 그 키예프 쪽에 보시면은 러시아 국경 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리를 점령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프리페트 습지라 해가지고 지금 늪지대입니다. 늪지대라 가지고 평상시에도 전차가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단지 겨울철에 땅이 얼어붙어야 겨우 전차를 가동시킬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3월 15일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다면은 기갑부대가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간선도로 이외에 나머지 야지로 주행하면 되지 않냐. 물론 지금 현재 현대 전차들의 야지 주행 능력은 2차 대전보다는 거의 두세 배로 뛰어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제 검은 흑토, 이거는 일단 3월 15일이 지나면은 소위 말해서 라스푸티자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러시아 말로 뭐냐면은 땅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간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 이런 게 있는데, 이 간선도로 빼고 나머지 지방도로라든가 롤반이라 하든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장갑 궤도가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륜 차량 같은 거는 그냥 박힙니다. 지민에 들어간 거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1943년에 2차 대전 때 독소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소련군이 하르코프를 탈환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독일군이 반격을 해서 다시 하르코프를 탈환해버립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탈환하고 나서 계속 승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독일 장군들이 더 이상 전투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왜? 3월 중순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라스푸티치라고 합니다. 땅이 완전히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언 땅이 완전히 진흙탕에 물과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제 진흙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CNN이나 BBC에 보면은 좁은 도로에 이제 그걸 뭐 60km 이상에 걸쳐서 소련, 이제 러시아군 차량 또는 전차 장갑차들이 쭉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군력이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있다면 그 간선도로 하나로 들어오는 그 군대를 제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전체 야지에서 탱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십 킬로 걸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간선도로 하나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모로 이제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작심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잡겠다고 한다면은 전투의 향방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3월 15일 때까지만 러시아가 버텨준다면은 설사 키예프가 포위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송영길이 포함해가지고 뭐 박병기라든가 역사 이런 데서 잘 모르는 애들, 지도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80년대 운동권하고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머리가 조금 모자란 애들이 좌파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뭐냐면 영어 공부하기도 싫고 유학 갈 한 돈도 없고 그 다음에 학과 공부는 제대로 하기는 귀찮고라니까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깊은 독서 뭐 이런 걸 갖다 전제를 하고 아마 저런 이론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세 달을 같이 살아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 거죠. 홍익인이나 그 다음에 박범계나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굉장히 폄훼하고 러시아를 편드는 거는 뻔합니다. 얘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여전히 소중화, 친중, 친북 사상이 있거든요. 그게 DNA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좌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 러시아 편이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편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지금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 한국이 못 들어갔거든요. 32개의 어떤 소위 말해서 서구 진영, 소위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고 하는 서구 가치를 지향하는 선진국들, 요 32개국은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한국 기업의 이제 그 어떤 이익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러다가는 만약에 한국이 완전히 소면서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이제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눈치를 보다가 아차십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거지. 무슨 고차원적으로 오래전부터 연구 검토회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던 일국의 군사작전이나 그 다음에 외교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뭔가 대단히 고상하고 깊이 있는 그런 사고체계에 근거해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떤 박식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고차원적인 사고체계에 따라서 그런 정책들을 구현하고 말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저도 외교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바뀌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발언이라든가 그런 태도라든가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굉장히 이제 고상한 차원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제기하는 걸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우려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서구 사회가 한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죠. 쟤는 어떤 일을 기한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한테 손을 뻗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뒤늦게 이제 한국이 뒤늦게 이제 그 반러 전선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든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롱하고도 통화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주요 국가들하고 이제 통화를 그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화 통화 없잖아요. 지가 할 생각도 없고 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하루 반 전에 그 일본이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갖다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마 다른 EU 국가가 아니고 유일하게 일본에게만 아마 감사선언을 보냈던 것 같은데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정책은 어떤 일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기 말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에 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 어떤 그런 경제 관계에서 가지고 손해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세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의 이게 그렇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현상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국가 이익을 일부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국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일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미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절대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예컨대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면이 감도니까 당장 막 군대 파견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고 했는데 병식 같은 이야기죠. 그냥 we consider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we consider. 딱 단어 두 개만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칠 경우에는 우리는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전략적 모성으로 그걸 갖다 대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사태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유엔 회원국가, 그 다음에 그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한 개 여단 지상군 병력을 보내야 됩니다. 한쪽이 반칙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반칙하겠다라고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러시아군이 강하고 우크라이나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미군이 한 개 여단 병력만 영내로 진입시키면 전투는 그걸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해서 바이든 이 대통령이 야갑다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약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강수를 못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 대부분은 국방장관, 외교장관하고 아마 상의를 할 겁니다. 근데 얘들도 그렇게 강성을 띄지를 못하고 있거든. 이거 막상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이게 한계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미국이 먼저 블라핑을 하거나 미국이 먼저 위협을 하거나 또는 국제법을 어기는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명분이 서질 않겠죠. 하지만 이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체제 하에서는 영토의 어떤 그 약탈을 위해서 전쟁한 걸 갖다 유엔의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지금 러시아가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상호주의에 따라서 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상군 한 개 여단만 보내면은 끝장입니다. 예. 만약에 그 여단 병력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취한다, 그럼 3차 대전으로 가게 되거든요. 꼭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푸틴이 할 리는 없습니다. 그냥 강대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누가 더 블래핑을 줘. 이게 포커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포커 게임 할 때 한쪽에서는 플라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티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푸틴의 전략이죠. 그런데 상대하는 바이든이 나는 막 그냥 스트레이트 정도 이하만 먹을게라고 선언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이미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저 정도로 싸워주니까 이제 서구가 이제 굉장히 부끄럽게 됐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6.25 때 약소국으로서 이제 북한, 중공, 소련의 침략까지 받았죠. 사실은 소련이 전쟁에 참가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군기가 왔었습니다. 공군 편대가 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군인인데 소련기 한 대를 격추시켰어요. 자기 중대가.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소련기, 그러니까 북한기하고 뭐 소련기하고 기종은 같으니까. 근데 안에 전사한 조종사를 봤더니 백인이라는 겁니다. 북한 애가 아니고. 그냥 분명히 소련 공군 부대가 6.25 때 참전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런 강대국 러시아한테 당하니까 그거 눈치 보고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채널에 보시면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 이제 방송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전문가인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를 보고 너무 실망했고, 내가 한국 전문가란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우크라이나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민족들, 그 다음 국민들, 일반 여성들, 할아버지들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는 10배 나은 민족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저 정도로 싸울 수 있을까요? 소련군 전차 앞에서 70년이 가서 전차병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보다 뛰어난 민족인지.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간 한 일주일 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리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대부분 뭐 70% 이상은 대표님이 이미 골자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붙일 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잘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 국민을 이겨내게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끝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미국, 영국, 일본의 주요 언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미국하고 EU가 지상군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홀로 이 전쟁을 갖다가 만약에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 이건 아마 러시아의 내부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아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시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